6살 이상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한 수학학원 앞. 아이를 데리러 온 보호자들로 북적입니다. 또 다른 수학학원. 오후 4시 유치부 수업 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들어옵니다. 여기에 다니려면 매달 열리는 입학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3월 달쯤 마감이 되셨고요. 수학 한 과목을 사고력, 연산, 교과 등으로 나눠 2곳 이상 다니기도 합니다. 특정 학원 입학 테스트에 붙게 해준다는 소위 입태과외나 학원도 성업 중입니다. 그 반을 들어가기 위해서 뒤로 물밑 경쟁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서브과외 시장도 더 커졌고, 서브과외를 하게 된다면 과목당 150만 원 들어가는 정도. 영어 사교육은 더 활발합니다. 유명 영어학원 입학시험인 7세고시에 이어 영어 유치원 입학을 위한 4세고시도 등장했습니다. 초등 영어 학원이 마치 대학 서열 같아요. 그래서 7세 영어 유치원을 졸업하면서 좋은 학원을 들어갔다. 이게 어떻게 보면 대학 들어가는 것처럼 됐어요. 미취학 아동의 학원 로드맵을 짜주는 컨설팅 업체까지 생겼습니다. 수학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국어도 해야 되고 세 과목은 이제 필수적으로 해야 하거든요. 몇 살부터 이게 시작을? 한글 띄우자마자 그냥 바로 하는 것 같아요. 빨리빨리 움직이는 어머님들은. 정부가 처음 실시한 6세 미만 영유아 사교육 조사에선 5살의 81%가 사교육을 받는 걸로 조사됐는데 2살 이하에서도 24%나 됐습니다. 사교육을 할 경우 월 평균 1인당 33만 2천 원을 지출했지만 영어 유치원을 보내면 154만 5천 원으로 5배가량 증가했습니다. 해야만 공부를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착각을 하면서 그게 불안감으로 연결이 되고 무리하게 1년, 2년, 3년 선행을 앞서 나가서 하는 게 거의 유행처럼 번져 있는 상황. 사교육 과열은 취학 이후로도 이어집니다. 초중고 사교육비 실태 조사 결과 모든 학년에서 사교육비가 증가한 가운데 1인당 월 사교육비 증가율이 가장 크게 뛴 건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사교육 참여율도 초등학교 2, 3학년이 90%를 넘겨 초중고 전학년 통틀어 가장 높았습니다. 아이들을 제대로 한번 잘 키워보겠다고 하는 심리들이 많이 작동되는 것 같고 거기에 같이 동조해서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교육비 총액은 4년 연속 증가해 30조 원 턱 밑에 도달했습니다. 이마저도 방과 후 학교나 EBS 교재비, 어학연수 비용 등은 뺀 금액입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사교육 시장이 조기화, 속진화, 광역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사교육 연령이 어려지고 진도가 빨라져 이젠 초등생이 수능 영어나 고등 수학을 배우는 게 희귀하지 않다는 겁니다. 더 이상 특정 지역의 얘기만도 아닙니다. 이제는 초등학생에게 중학생 과정은 물론이고 고등학생 과정까지 쪼개서 가르치는 상품들을 판매해야지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는. 초등 의대반으로 대표되는 과도한 선행 마케팅과 우리 아이만 뒤처질 것 같은 불안한 심리가 결합해 사교육 시장은 식을 줄을 모릅니다. 과도한 마케팅을 규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기에 휘둘리지 않게 입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고 학원의 교육 과정을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도대체 사교육에서 어떤 커리큘럼으로 진도를 나가고 있는 것인지 상품별로 나이스 학원 정보 시스템에 좀 공시하는 그런 체제로 한다면 사교육 기관의 교육 과정도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와 학생 불안을 높이는 잦은 입시제도 변화를 지향하고 수도권 중심으로 서열화된 대학 체제를 개편해야 장기적으로 사교육 과열을 잡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SBS 장훈경, 이혜미입니다. 배달을 하며 대리운전까지 병행하는 20대 A씨. 이번 추석 연휴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그대로 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때가 대리운전이나 이런 배달 같은 거는 단가가 올라가거든요. 한 20-30% 정도 더 벌 수가 있는 시간이라 잠을 줄여서라도 더 이렇게 해야지 좀 여유가 생기는 그런 구조라서. 패스트푸드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50대 B씨는 기존 근무보다 오히려 하루 더 늘려 일하기로 했습니다. 학원비하고 생활비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날 좀 더 나가서 일하는 게 저한테 경제적으로는 오히려 좋은데. 올해 추석 연휴에 아르바이트생 5명 중 4명은 그대로 일한다고 답했습니다. 기존 시간만큼 근무하는 사람은 64%였고 연휴 수당이 높으니 추가 근무를 할 예정이라고 답한 사람도 10%가 넘었습니다. 16%는 연휴용으로 모집하는 마트나 음식점 등의 단기 알바를 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대다수가 용돈이나 목돈 마련, 고물가로 인한 지출 부담 등 경제적인 걸 이유로 꼽았습니다. 물가 상승한다는 건 실질 소득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제조업이나 정규직은 늘지 않고 경기 침체를 반영한 거라고 봐야 돼요. 실제로 이번 추석 연휴에 일을 하겠다 응답한 사람은 지난해 추석 연휴 때보다 15%포인트 넘게 늘었습니다. 명절 연휴도 일하며 돈을 벌겠다는 사람이 늘어나는 건 팍팍한 살림살이에다 실용적으로 연휴를 활용하는 개인이 많아진 영향이란 분석입니다. SBS 박예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돈을 가장 많이 쓰고 또 가장 많이 버는 때는 언제일까요? 쓰는 돈이 일해서 버는 돈, 그러니까 노동소득보다 많을 때를 인생 적자라고 보고 반대는 흑자라고 생각하고 생애 주기를 따져봤습니다. 통계청이 세계 주기별 흑자, 적자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일단 빨간 부분이 인생에서 적자가 나는 시기, 파란 부분이 인생에서 흑자가 나는 시기입니다. 28살 직전까지는 적자인 걸 볼 수 있죠. 당연히 어려서 소득은 없고 나가는 돈만 있어서인데요. 그중에서도 인생에서 적자가 제일 큰 시기는 17살로 마이너스 4천만 원 가까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 시기쯤 교육비, 학원비 같은 지출이 많아지기 때문인 걸로 보이는데요. 또 본격적으로 취업을 하고 돈을 벌면서 28살부터는 소비보다 소득이 많아지는 흑자로 전환하고요. 또 이렇게 쭉 가다가 43살엔 인생 최대 소득 그리고 최대 흑자를 찍습니다. 하지만 61살부터는 적자 인생으로 돌아가면서 이 적자폭은 점점 커집니다. 소득은 쪼그라드는데 의료비처럼 나가는 돈은 줄지 않기 때문입니다. 흑자 인생 시기인 33년 동안 바짝 벌어놓고 긴 노년 기간 점점 커지는 적자를 버텨야 하다 보니 이 풍족한 노년을 기대하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한편 과거에 비해 흑자 기간이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0년 이후 흑자 진입 시기는 27살에서 28살로 비교적 일정한 편이었는데 적자로 다시 전환되는 나이가 지난 2010년엔 56살이었다가 2022년엔 61살로 늦춰진 겁니다. 고령화로 은퇴 연령이 올라가고 일하는 고령층이 많아지면서 적자 시점이 점점 늦어지는 걸로 분석됩니다. 전체 국민의 생애 주기 적자 규모는 커졌습니다. 2022년 기준 적자 규모는 195조 4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54조 원 가까이 불어난 건데요. 1년 동안 소비가 9.9% 증가할 때 노동소득은 6.3% 늘어나는 데 그쳤기 때문인 걸로 분석됩니다.